안녕하세요. 2차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52회부터 57회 정리할 겁니다. 수업은 기출문제 풀고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뭐를 토대로 출제가 됐는지 출제 참고 내용 분석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2차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드려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 선에서 참고 사례 문제 추가적으로 더 볼 겁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례집 핸드북이 죄송합니다. 조금 더 지연이 돼갖고 수업 시간에는 프린트로 나갈 것 같습니다. 프린트로 매번 오시면 드릴 거고 오늘도 이제 프린트가 나갔는데 프린트 내용을 보시면 하나가 52의 기출문제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하고 기타 참고 문제들 수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기출문제 답안지이고 이렇게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서 답안 작성 요령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험장을 가시면 문제를 보시고 정답부터 찾으세요. 이면지에다가 문제에 묻는 바에서 마지막 구체적 결론에다가 쓸 정답 요거 찾는 거를 이제 한 30점짜리는 한 7분 생각하시는 거죠. 20점짜리는 한 5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론만 찾으면 나머지부터는 무의식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 무의식적 진행을 위해서 2차 공부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결론이 뭐다만 되면 그 결론을 위해서 쓸 내용이 미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례집 핸드북을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암기하라고 제가 키워드들은 다 굵은글씨에 나는데 이거 완전히 외워놔야 돼요. 완전히. 얘가 30점짜리는 한 7분 정도 20점짜리는 5분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대다수가 그렇게 하시던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대다수 분들은 문제 1번 있으면 1번 안에서도 소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별로 찾으시더라고 정답을. 그러니까 하나 결론 찾고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보고 또 결론 찾고 쓰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드리는 답안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렇게 안 찾았어요. 그냥 1번 문제면 거기에 3개가 있건 4개가 있건 소문지에 대한 정답을 한꺼번에 찾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예시 시간은 당연히 전체를 찾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문제 하나당 7분이 아닌 거고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터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3월부터 기출지에서 시작하는데 근데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한 번은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뭘 찾아내시냐면 이 둘 중에서 나한테 시간 단축에 있어서 가장 최적인 거 2차 무조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그 다음에 결론 찾았으면 그 결론을 유도하는 판례나 법조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법령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올해 기출 같은 경우도 70%가 판례 문제였었는데 최근 추세는 한 60, 70%는 거의 판례 문제예요. 관련되는 판례 찾고
그 다음에 좋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도 절차 문제가 나왔고 절차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절차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중원 쓰는 거예요. 이 결론을 유도하는 판례와 법조문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 현장에서 새롭게 창의적으로 도출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외워져 있어야 돼요.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연습을 하셨어야지. 이제 제가 요즘 갑자기 그 연말부터 업무가 너무 밀려갖고 교재 발간이 좀 늦어졌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기본서하고 사례지 핸드북하고 그 팔레노트 핸드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건데 그걸 계속 보면서 쟁점별로 이쪽을 완벽하게 외워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례지 핸드북하고 제 기본서 나오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그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방식 심사 있죠? 방식 심사에 대한 뭐 판단 기준이나 의의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똑같은 한 문장으로 안 해놨고 몇 개 샘플링 해놨습니다. 한 3개 문장 정도. 그런 기본서나 사례지 핸드북 보면서 나한테 또 제일 맞는 문장이 있어. 내 그래서 하나로 다 통일시키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제일 맞는 문장으로 체크 표시해 두는 거지. 그게 단권화입니다. 2차에서는. 그 단권화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딸딸딸딸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판단 기준에서 나오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 제도에 대한 의의취지. 얘도 당연한 건데 미리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험장 가서 문제를 보자마자 결론 도출하시고요. 이 결론 도출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과 의의취지는 기계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 도출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뭐가 더 시간 단축에 있어서 나한테 맞는지를 연습하셔서 소문제별로 결론 잡고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체 결론 잡고 전체 쓰는 게 좋은지 제 답안지는 지금 드리는 답안지나 나중에 이제 3월부터 하는 기초 GS 답안지나 모든 GS 답안지는 이걸 전제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많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으면 답안지 작성 시작합니다. 답안지 작성은 여기야. 반대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유지 잡고요. 문제유지는 길어야 1.5줄. 보통 한 줄 정도 쓰면 됩니다. 너무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1.5줄 맥스는 소문제별로. 요즘 삐 소리가 우리 쪽에서 나는 거예요? 동영상분들 혹시 음질이 이상하면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소문제별로 맥스 1.5점. 맥스 1.5줄. 이 문제 유지는 결론을 요약하면 됩니다. 네, 여기 정답 찾았잖아요. 정답을 요점 정리하면서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정답하고 제가 GSS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결론을 이제 정답이라고 표현할게요. 정답하고 묻는 바를 버무려라.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따가 답안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정답을 쓰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 정답과 관련된 사안의 취지를 버무려도 좋아요. 취지를. 답안지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유지도 마찬가지야. 저는 답안지를 소문제 전체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쓸 건데 정답별로 소문제별로 갈 거면은 문제 유지도 소문제별로 쓰는 거예요. 이거 뭔지 이따 답안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판단 기준. 판단 기준 가기 전에 의의취지. (3번이) 판단 기준.
판단 기준 항목은 최근에는 이런 문제 안 나오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살짝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경향 안 나오고 있고 또 교수님께서 모 대학교 교수님은 뭐하러 쓸데없이 그걸 공부하냐고 굉장히 비평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겁니다. 학설이라는 게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정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허법 같은 경우는 그 전통과 역사가 솔직한 말로 없습니다. 없어갖고 만들어진 우리나라 독자적인 학설이 거의 없어요. 다만 학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있는 학설은 뭐냐면 다 일본에서 건너온 겁니다. 그 특허법조회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그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출문제에서 몇몇 문제들은 학설을 쓰시오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하고 사례집 핸드북에 중요한 학설 몇 개만 발췌를 해놨습니다. 학설은 딱 거기까지만 공부하세요. 그 이외에는 다 의미가 없고 그게 정체불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는지가 의심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얘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판례 아니면 법령. 그 다음에 착각하시는데 2차 답안지라는 건 논술입니다. 논술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게 논술의 정의입니다. 자신의 견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검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기존의 판례하고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얘네하고 똑같은 생각이다. 아니면 얘네하고 다른 생각이다. 나만의 기준을 잡는 게 그게 논술인 거예요. 검토가 2차 시험에서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검토를 잘 쓰면 변리사로서 업무 역량이 출중하구나. 고객한테 정말 피해를 입히지 않은 선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겠구나. 아니면 검토가 이게 어설프면은 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아직 고객하고 상담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다만 조심하세요. 그 검토를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 연습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2차 공부하기엔 너무 오래 걸려요. 단기간에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도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검토는 꼭 답안지에 쓰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독자적으로 생각하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하고 사례집핸드북 보시면은 웬만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다 있어요. 그것만 가세요. 그럼 만약에 제 기본서하고 사례집핸드북에서 보지 않았던 쟁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검토를 응용해서 조금만 쓰고 너무 길게 가지 마세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학설하고 검토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학설하고 검토는 전부 다 제 기본서하고 사례집 핸드북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외우려면 이해가 수반돼야 돼요. 제 문장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집 핸드북이나 기본서나 좀 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하려고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하다 보면 제 진의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래서 이해되고 그 다음에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변리사 되고 나셔서 그렇게. 하지만 이걸 안 쓰면 안 된다. 이게 2차 시험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검토 쓸 때 민사소송법에서 완벽한 검토라는 것은 학설과 판례를 썼으면 모든 학설과 모든 판례에 대해서 다 비판론을 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설이 3개가 있고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럼 4개에 대해서 3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걸 하겠다.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검토를. 특허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는 제 사례집 핸드북과 답안지까지만 보시고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 및 결론. 마지막 정답 쓰는 거죠. 이것도 문제당 맥시멈 1.5줄까지만 쓰면 돼요. 맥시멈 2줄. 얘 갖다가도 무슨 어이없는 말들이 많던데 특허 상표 같은 경우는 사안 포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적 판단 및 결론을 뭐 3줄 이상, 4줄 이상 굉장히 풍부하게 써야지만 점수를 준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상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특허는 그럴 쟁점이 없습니다. 특허는 그렇게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변리사 되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이 3줄, 4줄 가려면 기술적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 내용이 있어야 그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내가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게 3줄, 4줄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보편화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니까. 보편화된 법리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보편화된 법리는 사안 포섭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막 길게 해야지, 아주 뭐 풍부하게 해야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잡아드리자면 답안지에서 당연히 분량의 맥시멈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
의치지도 이거 한 맥시멈 1.5점 정도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분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필수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지는데 보편적인 거는 1점당 1.5줄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민사소송법 좀 잘하시고 선택 과목 디자인 보호법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필수가 좋아요. 왜냐하면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쓰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1점에 제가 3줄까지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필수가 안 되면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쓴다고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1점에 1줄도 안 되면 이거는 점수 못 줄 것 같아요. 제가 답안지 채점을 하면서 좀 보니까 인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내용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1.5줄이라는 것은 그 글씨를 한 줄에 이건 그냥 제가 채점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채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제 답안지 여러분들 거 보고 이렇게 채점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글자 크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한 줄이 있고 어떤 분 보니까 이 너무 큰 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이 1.5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좀 센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크기의 수준 하에서의 1.5줄 얘기하는 거고 딱 제가 드리는 답안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미니멈 숫자라 보시면 돼요. 요 정도 글씨 크기.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한 줄에 별로 문장이 안 써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 저마다의 필속이 다 다릅니다. 마지막 필속과 필체예요. 같이 스터디하면서 어떤 친구가 필속이 굉장히 빠르고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를 뭐 18페이지, 20페이지 쓴다. 나도 부러우니까 20페이지 써야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의 필속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필속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 정도 필속은 나와야 되는데 1.5줄의 필속이 나왔으면 3줄의 필속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스터디와 GS가 필요한 겁니다. 나만의 필속이 몇 줄까지 쓸 수 있는지를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걸 잡아놓고 시험장 가셔서 절대 오버 안 하면 됩니다. 시험장 가면 이게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서 오버를 해요. 무조건 오버를 해요. 그거 하면은 나중에 4번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럼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필수를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몇 줄까지 쓸 수 있다, 몇 장까지 쓸 수 있다를 알고 있어서 시험장 가셔서 점수당 있죠. 나 여기까지 써야지 체크 표시를 해두세요. 그거 오버하면 잠깐 이거 나 시간 모자라서 나 4번 문제 못 풀 수도 있어. 이거를 경각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아무래도 이 변리사 학원가에서 1차 수험과 2차 수험생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많이 상담을 해봤을 거예요. 아마 강사 중에서는. 저는 종합반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변리사 스쿨에서 2차 종합반 이제 할 건데 상담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4번 문제 제대로 못 쓰고 나온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실력이 뛰어난 분도 4번 문제 못 써갖고 점수 안 나온 분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건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나만의 필수를 찾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점수당 줄을 잡고 거기까지 다 체크했어요. 이거 시험 가기 전에 미리 답안지 주죠. 요즘도 거기에 뭐 들추면 안 되는데 몰래 체크만 해두는 거죠. 이거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래서 소목차가 몇 점까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30점, 20점, 30점, 20점 요것만 이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모든 강사가 아마 강조할 거예요. 저도 이게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첫 회차는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뭐 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필체가 좋지 않으면 채점을 못 합니다. 근데 채점할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채점을 못하는 답안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점수가 안 갑니다.
왜냐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채점을 해야 되는데 필체가 좋지 않으면 짧은 시간이 안 걸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갖다가 오랜 시간을 잡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라면. 그럼 점점 못 받습니다. 필체는 꼭 연습하세요. 혹시라도 안 좋으신 분들은. 근데 조심하세요. 이것도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보니까 필체가 좋으신 분, 안 좋으신 분, 이렇게 있던데 일로 가면 점수 못 받습니다. 이거. 근데 일로 가면 필속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봐요. 필속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뭔지 알겠어요? 2차 시험은 정말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획을 하나하나 쓰면 절대 시간 내에 못 씁니다. 약간 흘겨야 됩니다. 이 필체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거 연습하세요. 약간 흘기는 거. 근데 필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흘기는 게 어마어마해지더라고.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아마 동영상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정도. 그러니까 잘 썼다는 느낌이 나면 그거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로 합격하고 싶으면 평범한 필체가 돼야 됩니다. 저도 이걸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저도 필체가 하나하나 다 끊기는 스타일이어갖고 2시간 내에 절대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제 필체를 망가뜨리는 연습을 좀 너무 많이 했었어요. 이어 쓰는 거. 그리고 이 이어 쓸 때 마지막 이게 개인 성향이 또 되게 크더라고요. 이 필체를 위해서 이어 쓸 때 자기가 선호하는 펜이 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이 펜을 쓴다는데 저는 그게 안 맞았고, 그래서 저 필체 연습을 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펜을 또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절대로 굵은 펜 쓰시면 안 돼요. 더 안 보여요.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얇은 펜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굵어야지만 이어져요. 그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답안 작성 요령 먼저 한번 좀 연습을 해봤어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시험지 보자마자 7분 또는 5분 안에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답안지 써 내려가는 거. 큰 대목차입니다. 이 목차가 어떤 분들은 문제마다 다 다릅니다. 기출문제 해설하신 그 다른 강사님들 거 보면은 이 문제에서는 목차 이렇게 썼다, 저 문제에서는 저렇게 썼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공부지. 모든 문제 이렇게 다 쓰면 돼요. 저는 모든 문제, 기출문제건 사례 문제건 GS 문제건 다 이렇게 써드릴 겁니다. 그게 공부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다만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제 사례지 핸드북에 가까운 어떤 문제들은 요 사이에 뭔가 하나 더 들어간 목차가 있어요. 그걸 전 연결고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연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몇몇 쟁점은 의 썼다가 바로 판단 기준 가는 게 뭔가 논리적 점핑이 너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몇 개만 제가 넣어놨고 걔네들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쟁점은 또 그거 안 보셔도 돼. 정형화되게 이 목차로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줄수는 1정당 1.5줄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더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써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의 필속에 따라 결정해야 될 거니까 스터디나 GS 연습하시면서 필속을 꼭 정해보시고, 그리고 문제유지, 의취지,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은 아무리 필속이 빨라봤자 정해져 있습니다. 더 쓰면 오바예요. 배점도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더 쓰고 싶으면 이쪽을 더 풍부하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은 판례를 원문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예를 들어서 8줄이면 판단 기준이 그 8줄을 그대로 쓰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필속이 더 올라가면 여기를 더 길게 쓰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개로 연습하세요. 제가 팔레노트 핸드북 다시 새로 나옵니다. 요번 거. 이 레벨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공부 위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레벨이건 합격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합격은 할 수 있는데 나 이번에 한번 수속 노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2차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판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차는 모든 판례가 출제될 수 있는데 2차는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분량 뽑을 수 있는 판례밖에 출제를 못해요. 그래서 2차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거를 전부 다 기본서나 사례자의 누에 넣어놨어요. 이것만 보셔도 출제 가능성 있는 판례들은 다 공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제 핸드북 같은 경우는
외우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다 엄청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 목차당 제가 1.5줄 미만 원칙으로 해서 웬만하면 2줄 넘기지 않습니다. 사례지 핸드북의 판례를 먼저 외우세요. 이게 2줄이 안 나오니까 다 요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만 해도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절대적으로 50점은 나와요. 근데 내가 좀 자신도 있고 남들한테 지기 싫다. 그래서 나 요번에 한번 좀 큰 목표 갖고 싶다. 하면 그 다음에 가는 거야. 내가 이걸 다 외웠어요. 이걸 다 외운 그 다음에 이 판례노트 핸드북으로 갔어요. 여기는 판례를 좀 더 길게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것까지 다 외웠어. 그 우리 1차 할 때는 판례노트 있죠. 여기로 가버리는 거야. 여기로 가버려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판례를 8줄 써버리는 거지. 그럼 그건 60점 나오는 거예요. 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레벨별로 가세요. 이 레벨만 해도 합격은 하니까. 뭔지 알겠죠? 그래서 1.5줄, 1.5줄, 2줄 빼고 나머지 줄은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고득점으로 분량 늘리려면 그 교수님 말에 따르면 여기가 좀 더 풍부해지면 된다.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할 때 필서과 필체는 자기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필체는 안 좋은 경우 이거 위험합니다. 좋은 경우 이건 분명히 필속이 안 돼요. 제 느낌상.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하고 그때 펜을 좀 골라가면서 자기만에 맞는 걸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필속 잡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필속은 뭐 몇 년이 지난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2차 시험까지 몇 달 안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게. 그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선에서 더는 못 올라가요. 시험장 가면은 잠재능력이 나왔고 좀 더 잘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스터디하고 GS 하신 내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줄을 잡으세요. 시험장에 꼭 체크 표시하세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4번까지 풀고 나옵니다. 이상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52의 기출부터 역으로 돌아갈 건데 52의 기출에서 1번 문제 보면서 답안 작성 요령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52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52의 1번. 그리고 동영상분들 아마도 올해는 내년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이게 동영상 촬영할 때 항상 마스크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가 아니죠.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쓰고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마스크 썼다고 감기 걸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코로나 시대에서 학원 진행 방침 때문에 마스크를 좀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볼륨이 좀 잘 안 들린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 다음부터 볼륨을 좀 개선하라고 제가 지시해 놓을 테니까요. 2015년도 52의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답안 작성 요령 보시면서 문제도 풀면서 동시에 제가 할 거 다 할게요. 뭘 토대로 출제하는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잡고 갈게요.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했었죠? 이거 분석.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52의 1번 문제는 최신 개정법 문제입니다. 이거 외국어 추론제도인데 외국어 추론제도 개정하자마자 바로 그에 나왔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소목차 있죠. 4번까지 이거 전부 다 특허청에서 발행한 개정법 설명자료 쟁점들입니다. 문제 출제 모티브가 여기라는 거죠. 이 분석을 왜 해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올해 2차 시험에 가장 적합한 공부방법이 뭔지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원가에 2차 강의 중에 말도 안 되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조현중 변리사님 기본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다른 강사님 기본서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제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제가 강의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잘못된 내용들 정답이 학원가의 강의에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줄여야 돼요. 그걸 줄여야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공부를 해서 효과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줄이냐? 기출문제가 뭘 갖다가 출제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찌개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건 뭐야? 이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이건 지금 특허청 개정법 설명자라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쳐나가야 됩니다. 쳐나가지 않으면 이거 완전 시험 문제하고 전혀 다른 공부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특허청 개정법 설명자료고, 이거에 비춰서 제가 그 최신 개정법 내용들 있죠? 그거를 기초GS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GS 할 때 문제 50점 풀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하고 최신 개정법을 정리해 드려요. 그때 특허청 설명자료로 무조건 개정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특허청 설명자료 목차와. 오늘 예시로 가져온 게 여기 지금 52회 문제 다음 보시면 임시명세제도 오늘 제가 정리해 왔어요. 이거 정리하려고. 임시명세제도가 외국어 출원 제도하고 똑같은 취지의 제도거든요. 이게 이번에 개정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특허청 설명자료고 그 다음에 답안지 목차로 하는 게 이게 심사기준 내용이야. 심사기준이 특허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교수님들께서 1, 2차 굉장히 많이 출제합니다. 제 1차 시험은 아예 심사기준 정리하기도 하고 있죠. 특허청 자료 잘 잡으세요. 그거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참고합니다. 이 제목을 여기다 써야겠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52의 1번 문제 보고 있어요. 분석됐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같이 해볼게요. 문제 읽습니다. 1번. 답은 한국특허공보 7호에 기재된 구성요소 A와 원터치 장치 B로 구성된 스마트폰 구동 시스템의 기술을 인지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누구나 쉽게 구동시킬 수 있는 보안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지문인식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여기까지는 그냥 쭉 읽으셔도 되고요. 잠깐만 소개만 좀 해드릴까요? 문제풀이하고 내용 정리 같이 들어갈게요. 우리가 판례에서 특정한다는 말 많이 배웠죠. 특정한다는 게 그 발명이 뭔지를 잡는 거예요. 해석하는 겁니다. 특정의 해석입니다. 근데 발명 특정하는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무형 스타일인데 실무형 문제가 폐지됐다고 실무형 스타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1차 시험 문제에도 실무형 문제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형 문제 스타일처럼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 실무형 문제는 출제된다고요. 실무형 문제가 뭐냐면 실제 발명 주는 겁니다. 실제 발명 주면 그 발명의 문제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발명은 우리가 변리사로서 어떻게 특정하냐면 보통 제가 1차 강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종래기술 잡아요. 그리고 이 종래기술이 무슨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잡습니다. 종래기술 그냥 다 못났다고 잡아버려요. 이거 못났다 저거 못났다. 그리고 그 못난 거를 우리는 이런 구성으로서 이런 효과를 통해서 계산했다. 이게 발명 표현하는 아주 일반적 루틴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국특허공보 7호가 나왔는데 이게 종래기술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거기 보안상 문제점 이게 과제 잡은 거고 이게 지금 기출문제에서 세 번째 줄까지 무슨 취지에서 이런 문장을 썼는지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1번의 세 번째 줄은 얘하고 얘 잡는 거고 얘하고 얘 왜 잡냐면 보통 우리가 발명을 언어로서 표현할 때 이 라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알고 계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다음에 이런 스타일 나오면 버리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의미 있는 문장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대신 이게 문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내가 버리고 작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잡아드렸어요. 그럼 실무형 스타일에서 발명이 나왔을 때 특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여기에요. 이거하고 이거. 특히나 이게 핵심이에요. 시험에서는. 구성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건 내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의미 없는 거고요. 갑은 그 연구물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자공학 저널에 영문으로 게재했다. 이건 논문입니다. 논문 얘기한 게 여기 특허청 개정 설명 자료에서 엄청 강조한 거거든요. 외국어 출원이라는 게 외국어 논문으로도 출원일자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었거든. 외국어 논문으로도 출원일자 받을 수 있다. 지금 영어 논문이란 소리예요. 영어 논문. 영어 논문이 특허청 개정법 설명 자료에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한국특허공보 7호에 기재된 구성요소 A와 원터치 장치 B로 구성된 스마트폰 구동 시스템은 이게 종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 밑줄 쳐놨죠. 한국특허공보 7호라는 거. 그게 여기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저 발명을 특정해서 추론할 때는 저 내용들을 발명에 설명에 쓰는 겁니다. 발명에 설명에 쓸 때 저 종래 기술 쓸 때 배경기술 기재 의무가 있어요. 40일 사망 이후. 배경기술 기재해라. 배경기술 기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종래기술 구성 써주고요. 종래기술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 문헌명을 써줘요. 이 문헌명이 우리 특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게 특허 공보하고 논문입니다. 특허 공보는 출원 공개가 있고 등록 공고가 있어요. 지금 한국 특허공보 7호라는 게 이거 특허공보 문헌명 쓴 겁니다. 문헌명 쓰는 게 41사항 이후 배경기술 기재 의무 때문에 쓴 거예요. 배경기술 기재 의무라는 것은 문헌명 쓰고 그와 같은 문헌명의는 이런 발명의 구성이 게시되어 있었어요 라고 쓰는 게 43항 이후거든. 그 43항 이후가 하는 겁니다. 한국 특허공보 7호라는 게 43항 이후를 위한 문헌명칭이라고 합니다. 이걸 문헌명칭. 기재된 그런 명칭의 문헌에 기재된 구성요소 A와 구성요소 B로 구성된 스마트폰 구동 시스템은 내가 이거 잡아드릴게. 이거 특정하는 거 잡아드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구성 1, 구성 2, 그 다음에 밋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밋, 구성 3. 그 다음에 포함하는으로 할지 이루어지는으로 할지 이거 결정하고요. 마지막에 무슨 발명. 요게 또 발명을 쓰는 루틴한 기재 방법입니다. 발명의 구성을 쓰는 루틴한 기재 방법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쉬워서 제가 좀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실무를 해본 변리사님만 강의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잡아두면 기출문제 풀 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문장 왜 썼지나 알면서 푸는 거나 느낌이 다릅니다. 1차 할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런 밋을 유기적 결합 관계라고 해요. 유기적 결합이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 마쿠시야. 마쿠시는 또는이고 유기적 결합은 플러스야. 유기적 결합으로 가면 이 발명이 구성 1 플러스 구성 2 플러스 구성 3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포함하는 이건 개방형이라고 하고 이루어지는 이건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1차에서도 이거 많이 봤었죠. 이 중에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시험 풀 때는 그 발명의 구성이 뭔지만 잡으시면 돼. 구성은 요거 마지막 거 안 잡아도 돼. 그 다음에 이거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안 잡아도 돼. 이건 밋 있지. 밋 사이에 뭐가 있는지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종래기술 잡아볼게. 종래기술은 뭐라고 돼 있죠? 구성요소 A와 원터치 장치 B로 구성된 스마트폰 구동 시스템. 마지막에 스마트폰 구동 시스템이 그 발명이고요. 구성되는 이게 폐쇄형입니다. 그 다음에 와 있죠. 와가 밋이에요. 유기적 결합 관계. 그런 종래기술은 A 플러스 B라는 소리야. 이렇게 잡는 능력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부호를 줍니다. 이 구성에 대한 도면부호라고도 하는데 부호로 구성 잡으면 또 문제 풀 때 너무 쉬워요. 내가 어디 이면지에다 쓸 거란 말이에요. 정답 찾아야 되니까. 종래기술이 구성요소 플러스 원터치 장치라고 쓰면 너무 길잖아. 그걸 A 플러스 B로 쓰면 너무 쉽다고. 그래서 이런 부호 주면 부호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종래구조는 A 플러스 B였는데 이거는 불특정인이 구동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인이 구성을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험 볼 때는 이런 것까지 몰라. 근데 내가 지금 해설하는 거니까 다 잡아드릴게요. 이게 지금 원터치 장치라는 게 이거예요. 스마트폰 누르고 뭐 하나만 누르면 바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카톡 다 볼 수 있는 거지, 연인이. 여자친구가 화면 이렇게 누르고 카톡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카톡을. 그게 보안상의 불특정인, 내 여자친구가 구동시킬 수 있는, 볼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소리예요. 그 과제를 잡은 거야. 그래서 원터치 장치 대신에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이 지문인식이 지문을 대야지만 열린다는 소리예요. 카톡이.
그 지문인식 시스템은 유전자 지문 시스템 구성되고, 네, 이거 잡아드릴게. 이거 발명 잡는 연습 조금만 해보시면 쉬워질 거야. 종래는 A 플러스 B였던 거고 구성만 잡으면 돼요. 내 발명은 A 플러스 D, B를 D로 바꿨어. A 플러스 D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D고 이렇게. 우리가 교수님들이 이걸 얘의 하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보통 독립항, 종속항이라고도 하고, 하위 개념 쓸 때는 교수님들이 소문자를 또 많이 써요. 소문자. 얘는 상위 개념, 얘는 하위 개념. 지문이라는 게 여러 지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유전자 지문 이렇게. 이거 도출하는 거 그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결론만 놓고 보면 너무 쉬운데 이걸 알고 모든 문제들을 푸냐 모르고 푸냐에 따라서는 천지차별됩니다. 실력이. 구성되고 인지시간이 3에서 5초 내에 작동하는 스마트폰 구동 시스템. 이거 약간 효과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여는데 3초는 걸린다는 소리예요. 바로 안 열린다는 소리지. 구성이 A 플러스 T 또는 A 플러스 T. 보통 얘를 독립항, 얘를 종속항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는 시험용으로는 이것만 도출할 수 있으면 돼. 이것만. 나머지는 이런 데서 나왔구나 알고만 있으시고 또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건가 보고 하고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 연습한 거예요 지금. 그 값은 전자공학 저널에 게재된 영어 논문을 명세서로 해서 위 내용을 똑같이 했다는 소리죠. 외고 추론했고 이게 전부 다 이거 특허청 설명자료에 있던 겁니다. 외국어 영어 논문으로 추론했다. 그 영어 논문 명세서에서 다음과 같이 국어 번역으로 법정기관에 특허청에 제출했다. 구성요소 A와 원터치 장치 B로 구성된 스마트폰 구동 시스템은 불특정이 구성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외국어 추론 나오죠. 그러면 최명도 원문하고 번역문하고 수무 그림 찾기 하셔야 돼. 뭐가 달라지는지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제가 밑줄 쳐놓은 게 달라진 것도 밑줄 쳐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지금 한국특허공보 7호가 빠졌어요. 이거 사실 사망이후에 선행 문헌명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스몰 D였는데 이게 바뀌었어. 생체 지문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지금 생체 지문도 D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이거 D 다시라고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얘는 D, 얘는 D 다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얘도 D라고 주셨는데 이게 바뀌었고 인지시간이 2에서 5초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인지시간이 3에서 5초였는데 2에서 5초로 확대됐어요. 제출된 스마트폰 구동 시스템. 그리고 값은 외고 추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청구문을 법정기관 내에 특허청에 제출했다. 지금 이 문제가 외고 추론하면서 청구물주 유예제도 다 한 겁니다. 외고 추론 청구물주 유예제도. 1항 구성요소 A와 지문 시스템 D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스마트폰 구동 시스템. 이게 지금 독립항이고요. 2항 제1항에 있어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지문 시스템은 이게 이제 한정에 따른 종속화입니다. 종속항이 한정하고 부가가 있는데 무엇는 하면서 하위 개념 쓰는 걸 한정이라고 하고 무엇 구성을 더 추가 이게 부가예요. 지금 여기 한정에 따른 종속항인데요. 생체 지문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구동 시스템. 위 사실만을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됐어요. 문제는 다 읽었습니다. 문제 읽으면서 내용 정리도 같이 해봤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그건 내가 처음에 할게 결론 정답 찾으라고 그랬었죠.
국어번역만 청구문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관을 설명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선부터 1년 2개월 또는 제3자 심사 청구 취소를 받아서 3개월 중 빠른 날이에요. 이게 정답 찾는 거야. 어디 이면지에다 써놓는 거예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즘 기출문제는 하나의 수문제 이렇게 2개 정도 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은 하나의 수문제 하나 묻는데 2개 이상 묻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그 묻는 바대로 목차를 나누시면 되는 거야. 묻는 바대로. 만약 그 법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와 그 이유. 지금 조치는 취하 간주 출원. 그 묻는 바대로 목차 다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이유가 특허청 설명 자료에 나온 거예요. 예. 이유가 공개와 심사대조 비협조입니다. 특허는 공개와 심사가 특징이에요. 꼭 공개를 해야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심사를 받아서 신규 진보성의 문제가 없어지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개를 하려면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말로 된 명세서가 있어야 돼. 천국말까지 다 필요한. 근데 한국말을 안 내놓으면 한국에서의 공개를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허를 안 줍니다. 공개를 하지만 특허를 줍니다. 그 다음에 심사는 심사하려면 청구 범위가 있어야 되고 한국말로 있어야 돼. 한국 심사가니까. 그걸 안 주면 심사를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특허를 주지 않아요. 특허제도의 필수적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취하는 취하시키는 게 뭐냐면 1차에서도 했지만 특허를 주지 않는다가 취하, 거저결정이야. 크게는 이렇게 있지. 반려, 무효, 취하, 포기, 거저결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취하하고 거저결정이야. 얘는 거절 이유가 아니니까 취하로 시킨 거야. 그런 건 이제 1차 때 했었던 감각이죠. 정답 썼어요. 판단 기준 갑니다. 얘부터는 영혼 없이 가야 돼.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1년, 2개월, 3개월 법조문 쓰고요. 그대로. 출원 취하 그대로 법조문 쓰고요. 이게 보통 취직 카테고리거든요. 취직 카테고리가 판단 기준을 못 써요. 이게 판단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얘는 법조문 있으니까 취하시킨다. 얘는 법조문 1년, 2개월, 3개월 있으니까 쓰는데 얘가 법조문 어디 있어? 공개와 심사의 비협조이기 때문에 취하시킨 거다. 법조문에 그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생단문 문제라고 하는 거야. 생단문 문제는 판단 기준과 결론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런 판단 기준이 없는 것들을 단문식이라고 하고 이런 단문 스타일들이 보통 취지 묻는 문제들이 단문으로 나와요. 이거는 결론과 판단 기준이 하나의 목차로 써도 돼요. 판단 기준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서 정리할게요. 이거 사례제 핸드북에 다 유형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례제 핸드북에 제가 생단문 문제도 넣었습니다. 생단문 문제는 얘 둘이 목차가 나눠지질 않습니다. 이거 같이 가요. 단문 문제는. 단문 문제는 문제유지 쓰고 취지 쓰고 바로 그냥 정답 쓰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의취지 찾으면 되죠. 이 의취지가 외고 출원제도 그 다 특허청 개정법 설명자료에 있었던 거고 이거 출원인 평입니다. 우리가 출원일자가 빠를수록 신진선악에서 유리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선호학성. 출원일자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 출원일자 빨리 잡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다 출원일자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는 시간이 길어갖고 한국에서 출원일자 못 잡았어. 그거 조약에서 거절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까지 힘 있는 나라들이 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 못했다고 한국에서 출원일자에서 한국에서 특허 못 받는 걸 감히 그렇게 해? 그거 안 돼. 그래 나온 게 이거야. 미국 사람도 한국에서 출원일자 빨리 받게 해줘. 영어로 하겠다는 거야. 그 출원일자 빨리 잡는 거고 또 하나가 논문은 청구 범위가 없어요. 논문이 우리 명세서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다만 특허 명세서하고 논문의 차이점은 청구 범위가 있냐 없냐야. 논문만으로도 출원일자 빨리 잡게 해주려고 청구 범위 안 썼어도 바로 잡게. 그 다 출원일자 빨리 잡게 해주는 출원인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이따가 내용 정리할 건데 이게 3종 세트야. 미리 그 예고편만 잡자면 잠깐 쉬었다가 내용 정리할 때 그때 할 거예요. 예고편만 잡자면 이게 3종 세트가 외국어 출원, 천공의 주유예제도, 그 다음 마지막 최근개정법, 임시명사조입니다. 출원일자 빨리 잡게 해주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3종 세트. 3종 세트라는 것은 취지가 다 똑같이 쓰라는 소리야. 얘 문제 나와도 얘 문제 나와도 얘 문제 나와도 취지를 똑같이 쓰라는 소리야. 그래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나는 이거를 강조하진 않는데요. 하고 싶은 분들은 해보세요. 왜냐하면 시험이 절박하니까. 혹시라도 교수님이 문제 점수 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사례제 핸드북에도 예시는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보론. 보론이라는 것은 그 문제의 결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비슷해 보일 거?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문제가 조윤중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조윤중이 남자잖아요. 그럼 다른 남자, 비슷한 남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는 거, 그걸 보론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대충 비슷한 걸 한번 얘기해줘서 혹시라도 이거 저 점수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보론이에요. 보론은 필수인 건 아닌데 절박하신 분들은 써도 좋습니다. 이 보론 쓸 때 대표적인 게 외국어 추론 문제 나왔어요. 그럼 얘하고 얘를 잠깐 언급해 주는 거야.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청구의 유지하고 같이 짬뽕시킨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하다 보론에 참고로 같은 취지에서 최근에 임시명사제도도 도입되었다. 이렇게 한 줄 써주는 거야. 그럼 묻는 바는 아니지만 연관된 쟁점으로 하나 써주는 게 그걸 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썼지? 그럼 이제 답안지 가는 거예요.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답안지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문제 1번. 답안지는 이제 문제 유지부터 거꾸로 쓰라고 했습니다. 문제 유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문제를 다 결론 잡고 답안지 쓴 걸로 예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지에 소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문 1, 설문 2, 설문 3, 설문 4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GS도 다 이렇게 전제하고 답안지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더 편하다고 하면 여기 지금 문제 유지에는 설문 1에서는 그것만 쓰면 되는 거야. 설문 2, 3, 4는 나중에 쓰는 거고. 뭔지 알겠죠? 설문 1에서는 제가 문제 유지는 정답과 묻는 바를 버무리라고 했습니다. 정답과 묻는 바를 버무리라고. 여기 정답이 심사 후 추론계 시기였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여기 정답이잖아요. 공개와 심사의 협조. 이 정답을 버무리면서 묻는 바를 쓴 거예요. 심사와 추론계 시기를 고려해서 국원용과 청구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정기관을 살핀다. 이렇게. 왜냐하면 심사 공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이거에 비협조함을 취한 거고 그 다음에 1년 2개월이 제가 1차 때 말씀드렸죠. 1년 6개월 고려한 겁니다. 공개가 1년 6개월 때 되니까 그 전에 1년 2개월 만에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3개월이 제노 심사 청구에서 심사 들어가야 되니까 3개월 안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심사와 관련된 거예요. 다 얘하고 연관돼서 취하 1년 2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정답으로 해서 이걸 버무리면서 묻는 바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거 안 그러면은 내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문제유지 내가 맥스를 강조드릴게요. 이거 맥스 고민 안 하고 쓰다 보면은 그냥 여기 써있는 설문하고 똑같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 교수님이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니 설문하고 똑같이 쓰고 왜 써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점수 안 준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묻는 바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묻는 바하고 달라지려면 정답 쓰면서 대충 요약을 해야 돼요. 문제 유지는 이거 설문하고 똑같아지지 마라. 설문하고 똑같아지지 않으려면 정답을 버무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례제 핸드 보시면 결론 아니면 취지를 버무려요. 결론을 버무리기 애매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취지를 버무립니다. 이렇게 되면 얘하고 똑같이지 않아질 수 있어요. 굉장히. 2번 의의 취지 갑니다. 외고 출원 및 청구의 유예의 의의. 외고 출원과 청구의 유예제도는 출원 조차의 방식을 완화한 제도다. 방식을 왜 완화했냐면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런 게 잘 외워지지 않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인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연관인데요? 이게 함축되어 있어서 모르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건 뭐냐면 선출원주의라는 게 출원일자 빨라야지만 신진전하게 이점이 있다는 소리인 거고
출원인 보호라는 게 출원일자 빨라야지만 얘가 특허를 받을 수 있어서 출원일자 빨리 받게 해주고 싶었다 이건 거고, 방식 완화라는 게 원래는 한국말로 써야 되고 원래는 정신명사 써야 되는 그 천공문도 써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오케이 해주겠다 이거 겁니다. 그게 함축된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됐으면 이 문장을 이제 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기계적으로 나오고 결론만 잡히면은 의의하고 판단 기준 기계적으로 나오게. 나중에 제 사례자 핸드북에는 이게 다 키워드로 잡혀 있어요. 키워드 외우면 문장은 서술어나 조사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키워드만 잡으면 다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외우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 3번. 이게 이거야. 여기 제가 3번에 써놓은 게 이겁니다. 이 문제유지 쓰고 바로 판단 기준 가면 논리적 점핑이 좀 있을 것 같아갖고 중간에 써놓은 게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모든 쟁점에 제가 써놓진 않았고요. 몇몇 좀 논리적 점핑이 심할 것 같은 것만 사례자 연독에 써놨으니까 그거는 그 쟁점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3번 출원자 방식 완화라는 게 이겁니다. 원래 출원 절차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주체기간 서문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주체기간 서문. 나중에 제가 기본서 이제 2차 특허법 기본서 나오면 1차 때 또 해놨던 건데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주체기간 서문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그냥 영혼 없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출원 절차는 원래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 시에 명언 써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외고로 작성하거나 발명의 설명 안 하면 반려인데 그에 반해서 외국어 출원이나 청구일주 유예 제도는 반려 안 시키고 있다. 이게 방식 완화란 취지다. 이렇게 좀 부연을 한 거예요. 부연. 그 다음에 4번 이게 판단 기준인데요. 가원 법령의 태도 1번 법정기간 1년 2개월 3개월 그 다음 미제출 조치 취하 그 다음에 나번 검토 조치의 이유를 검토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이거야. 이건 단문틱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라는 걸 쓸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뭔가 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검토란 목적으로 그냥 버무렸어요. 그리고 이 검토가 특허청 그 개정법 설명자료에 있던 겁니다. 1년 2개월을 왜 만들었냐 특허청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출원 공개가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 전에 1년 2개월쯤 내야 뭐 방식에 미흡이 있으면 보정명령하고 이렇게 돼서 1년 6개월 전에는 공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특허청 개정법 설명자료였습니다. 출원 공개와 심사를 위해서 1년 2개월 3개월로 잡았고 그때까지 안 내면 공개와 심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허를 주지 않으려고 취하시킨다. 근데 얘는 거절 이유, 뭐 반려 사유, 무효 사유 안 들어오니까 취하 사유로 잡은 거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 지금 좀 줄이 없어서 뭐 없기도 하고 한데 이건 뭐 반복돼서도 없기도 한데 약간 단문틱한 거는 얘하고 목차가 나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결론을 안 썼어요. 그냥 법령에 있는 1년 2개월 그게 똑같은 내용이어서 약간 단문틱한 거는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목차가 나눠지지 않고. 그래서 판단 기준까지만 작성된 거였습니다. 판단 기준까지만. 결론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그 답안 작성 요령과 그 답안 작성 요령을 기출문제에 적용한 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기출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